네, 그러면 녹화 시작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VIT 스터디 강의자를 맡게 된 이승재 박사과정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네, 저희 스터디 스타일은 일단 듣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제 말을 어느 정도 끊어도 되니까 자유롭게 질문하고 제가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어텐션이고요. 어텐션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울 겁니다. 뭐 간단하게는 65페이지긴 한데, 네,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리큘럼입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1주차는 어텐션 및 트랜스포머 배경 지식 배우고요. 보면은 논문이 많죠? 2014년부터 17년까지 논문들이 있는데, 이런 어텐션을 근간 잡은 논문들이 있고, 그 다음 2주차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소타가 달성하기 시작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통칭 VIT라고 하고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VIT는 이제 거의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주차는 약간 CNN에서 그 비전 트랜스포머를 세대 교체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소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은 레즈넷과 같은 출력 구조를 가져서 응용이 용이해진 스윈 트랜스포머가 있고요. 4주차는 클립이라고 해서 멀티 모달의 시대를 여는 논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이미지 관계 한 번에 학습하고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오픈 AI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것도 2031년 얘기죠. 어쨌든 사전 지식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VIT 모델 역사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 RNN이 있습니다. 시간의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이 RNN이고 ULSTM과 같은 다양한 모델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능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발달돼가지고 어텐션과 트랜스포머가 나온 건데 RNN의 단점을 크게 개선한 방법론입니다. 그 관계성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성능 크게 향상을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비전 트랜스포머와 클립 이렇게 나뉘는데 그 둘 다 2021년도에 나온 논문이어서 약간 양쪽으로 갈라진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일단 비전 트랜스포머는 자연어가 아닌 비전에도 적용하기 위한 트랜스포머를 비전에도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해서 가장 큰 결과를 낸 모델인데 기존 CNN 모델을 제치고 1등에 올라가 큰 충격을 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비전 트랜스포머 VIT는 한 분야의 고유 명사가 되어버릴 정도로 임팩트가 컸습니다. 그 다음에 클립인데 클립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융합한 모델이고 이 융합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 트랜스포머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이미지 두 종류의 정보를 얻음으로써 이 다양한 분야를 파생시켰고 멀티모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RNN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비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약간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네, 기존의 신경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순차적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타난 네트워크고요. 그 구조는 다양하게 발달되었지만 정보들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매니투매니 방식, 여기 매니투매니 방식은 어텐션이 근간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원투원은 인풋이 하나 있고 아웃풋이 하나가 있죠. 또 원투매니도 인풋이 하나고 아웃풋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하나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의 정보만 처리 가능합니다. 네, 매니투매니 이 방식은 이 순차적인 정보, 즉 시간 정보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순차적인 정보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간의 관계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응용은 꼭 시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ABC 입력의 관계를 가공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모델 예시 보시면 원투원은 A를 입력받아서 B로 바꾸는 것. 일반적인 CN이 여기 있는죠. A 입력 이미지를 받아서 확률로 변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게 원투원의 예시고요. 그다음 원투매니 입력 하나를 여러 개의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것. 이미지 캡처닝, 사진 설명 대표적인데요. 한 개의 이미지 인풋을 뉴럴 네트워크 통해서 걔가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었다. 여러 개의 아웃풋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원투매니고 그 다음에 매니 투 원 RNN의 한 종류로 문맥을 파악하는 데 주로 씁니다.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게 있는데 오늘 스타포스를 하다가 21세기가 터져버렸다. 여러 개의 인풋이 있죠. 이것은 뉴럴 네트워크로 하나의 절망이라는 한 개의 아웃풋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니 투 원의 특징은 문맥을 파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 투 매니
RNA 한 줄기로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기계 번역이 줄을 수 있는데 파파고 아시죠? 파파고는 뭐 나는 메이플 접었다 하면은 I fold 메이플 뭐 이런 식으로 넣는 대로 나오죠. 넣는 대로. 그래서 처음에 이 한글 이 나는 메이플 접었다 이거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력을 모두 먼저 처리해서 문맥 컨텍스트 벡터 C를 생성합니다. 이거 여기는 매니 투 원 방식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매니 투 매니 방식은 이런 느낌이 하나 있다. 매니 투 매니 방식 이렇게 넣는 대로 가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하나의 정보를 처리하고 그 정보를 이어줘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의 그 동영상 보면 프레임 있죠. 그 프레임 내 이미지 하나하나를 다 CNN을 통해서 러닝 다 넣고 그것을 다시 퓨전시켜서 하나의 러닝으로 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사진에서 이 러닝이 나오는 부분까지 이 부분이 매니 투 매니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모델 구조들을 알려드리고 사진식으로 오토 엔코더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오토 엔코더는 입력 이미지를 넣으면은 엔코더로 압축을 하고 디코더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 엔코더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입력을 압축하고 복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볼 때는 그냥 입력이 출력되는 거지만은 이 오토 엔코더는 변환이 핵심입니다. 변환. 자, 변환이 무엇이냐? 자, 영어를 입력해서 영어 압축이 됐죠. 보통은 영어가 나오겠지만 사실은 넌 영어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어였어 라고 살짝 비트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아닌 한국어였다고 살짝 비틀면은 이제 영어가 한국어로 출력이 되는 변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무언가를 압축하고 그거를 변환한다. 그래서 텍스트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영어가 한국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한 게 오토 엔코더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어텐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RNN과 어텐션을 간단히 요약을 볼게요. 자, 기존 방식 RNN. 나는 치킨을 먹었다. 컨텍스트 벡터 C 하나로 파악합니다. 그러면은 AI는 문맥 C를 보니 음식 이야기구다라고 이해합니다. 어텐션 방식을 볼게요. 어텐션 매트리스 사용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하는데 여기서 집중도가 나옵니다. 나는 치킨을 먹었다. 보니까 치킨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치킨에 집중하는 거 보니 음식 이야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이 길어질 때 어텐션의 증가가 나오는데 기존 방식 RNN은 나는 그녀와 밖에서 치킨을 바란쌤을 의미했다. 뭔가 길죠? 길고 약간 문맥 파악이 힘든데 이 C 하나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근데 어텐션 방식은 문장이 길어져도 치킨에 가장 집중도 하고 있으니까 집중하는 거 보니 음식 이야기구나 라고 문장이 길어져도 파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시퀀스 투 시퀀스 RNN 모델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번역에서 기초적인 방법을 놉니다. 엔코더와 디코더가 구성되어 있고 엔코더와 디코더가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그 오토 엔코더죠. 자, 보시면은 일단 여기 보면 스테이트가 있어요. 스테이트 S. 이 S는 스테이트 벡터 현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H1234가 있죠. 이 H1234를 가공해서 S를 만든 건데 그냥 인풋을 처리한 벡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코더에서 인풋을 모두 압축해서 이 S와 또 하나 컨텍스트 벡터 C를 하나 만듭니다. 이 C는 전체 문장에서 의미를 압축한 C고요. 그래서 이제 이 S와 C를 넣어서 Y 스타트 벡터를 코토코에 넣으면 스타트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인풋 들어가서 빵을 인풋 들어가서 먹는다. 이렇게 이 우리는 빵을 먹는다를 번역을 할 때 항상 이 컨텍스트 벡터 C를 참조합니다. 디코더에서 이 C를 참조해서 하나씩 번역하는 게 있죠. 자,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짧은 문제가 괜찮지만 길어질수록 문제가 발생합니다. 키 인풋 제공할 때 정보 소실이 발생해요. 자, 보시면은 이 C가 직접 디코드로 다 들어가죠. 그리고 모든 인풋을 C 하나 커버하죠. 문장이 길어지면은 이 C 하나로 모든 문제를 커버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싱글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디코더에 매 스텝별로 컨텍스트 벡터를 새로 생성하는 어텐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위에 A가 어텐션이거든요. 이 어텐션은 컨텍스트 벡터 C를 만듭니다. 예, C 하나 만들죠. C가 매번 만들어집니다. C 하나 쓰는 게 아니라 C를 매번 만들어서 매번 새로운 번역에 매번 새로운 벡터를 사용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ST와 HI를 인풋으로 MLP하여 이 값 스칼렛 추출하는데
이게 어떤 것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we are eating bread x 1, 2, 3, 4가 있죠. 이것만 가지고는 당장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CNN이든 원이 CNN이든 어떤 MLP든 간에 예, 정보를 가공해서 H 세트를 만듭니다. HI. 뭐 CNN을 거치면은 벡터로 만들어지죠. 그런 정보 집합체가 이 HI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이 S고요. ST고요. 그래서 이 정보의 집합체 HI랑 현재 상태인 S를 사용해서 E를 만듭니다. E는 MLP를 통해 만들고요. 이 E의 의미는 현재 시점에서 엔코더의 각 스테이트와 H에 집중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집중할 정도가 있죠. 집중할 스칼라 정보가 있으면은 이걸 소프트맥스에서 A를 어텐션을 만듭니다. 현재 T에서 H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를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0과 1 사이 값을 변환하는데 이러면은 아다시피 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이 나오죠. 확률. 그래서 A는 이제 attention weight라고 합니다. 각 히든 스테이트에 얼마나 가중치를 줄 것이냐. A합은 1이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이 문장이 브레드에 100%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H4 곱하기 1.0 해서 브레드만 남고 나머지 H1, 2, 3는 곱하기 0이 돼서 하나도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에다가 어떤 정보를 더 많이 넘기고 어떤 정보는 덜 넘길 것인가를 어텐션을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 나왔죠? 집중한 정보. 그래서 아까 만든 HI 세트 정보의 집합체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곱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더해서 이제 현재 시점의 문맥인 C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S는 현재 정보고 보시면 다시 읽어드리면은 attention weight와 hidden state S를 weight성 해줘가지고 컨텍스트 C를 만들고요. 컨텍스트 벡터 C와 input Y 인풋이죠. Y 인풋 통해서 T 시점의 상태 S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서 이 S를 사용해서 프레디스트의 아웃풋 번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산은 미분이 가능하고요. 이 미분이 가능한 것은 백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코더의 타임 스택별로 어느 인풋 스테이트에 어텐션 해야 되는지 계속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1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그 다음에 다시 또 S2를 만들고 그 다음에 S3, 4 계속 반복되죠. 이를 반복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 스타트에서는 어디 집중하고 이 에스타모스에서는 어디 집중하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전체 문장에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스탑이 출현 때까지 계속 만들게 되고 보시면은 C가 하나가 아니고 매 상태마다 문맥을 파악하면서 번역이 되죠. 그렇게 어텐션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왼쪽 문장과 그 문장에 대응할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그 어코드는 어그리먼트 이렇게 됐고 써는 on, 라는 더가 있는데 각 어텐션 웨이트가 어디서 활성되는지 보면은 인풋에 보시면은 예를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 어코드가 갑자기 이쪽에 활성화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길게 보니까. 근데 어텐션은 딱 문장에 맞는 것들만 집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풋의 어느 스테이트에 집중이 되고 있는지 나오고 있고 긴 문장임에도 집중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텐션의 특징은 기존의 번역은 인풋이 ordered sequence,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즉 H도 그 정보의 집합체도 ordered sequence였죠. 하지만 어텐션 메커니즘은 디코더가 어느 시점에 인풋 스테이트에 집중을 계산하기 때문에 꼭 ordered sequence일 필요가 없어요. 꼭 그 순서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고 길이에도 좀 달라져도 됩니다. 이를 변경시켜서 시퀀스가 아닌 HI 셀, 즉 순서 상관없는 정보들 집합, 이미지 등 그런 걸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약간 저자들은 예측을 했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어텐션 상황 인디케이션 얘기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 어텐션 질문 있을까요? 특별히 또 이해가 안 가거나. 어텐션은 로스 펑션은 어떤 거죠? 어텐션 로스 펑션 그거는 특별히 알아보지 않았는데 결국은 C1부터 C4 같은 문맥 벡터를 잘 생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그 로스를 크게 어텐션을 위한 로스는 아닐 거라고 예측을 하고 왜냐면 위얼 이팅 브레드에서 여기 똑같이 그 어차피 원문과 번역문 세트가 있을 텐데
그 세트의 유사도를 살짝 쓰지 않을까. 어차피 그리고 미분이 미분 어차피 곱셈을 통한 영상이니까 어차피 두 문장의 차이점이 있으면은 로스부터 백프로파게이션 되면서 이 자동으로 어텐션도 같이 백프로파게이션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어텐션을 위한 로스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C1C2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일단은 여기 다시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S0를 통해서 처음에 S0는 그냥 초기값일 때 그냥 만들어요. HI 세트 사용해서 S0를 만들었죠. 그리고 S0를 통해서 처음에 C1을 처음에 어텐션에 곱해서 C1을 만들게 하는데 처음에 그 다음에 S1을 또 만들고 이 S1과 이 S2를 계산할 때 또 S1을 사용합니다. 그때 또 다시 A를 다시 통해서 C2를 만들고 다시 이게 다시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잠시만요. 이제 이해했었는데 갑자기 또 사실 기억이 안 나네. 이 현재 상태 S에 따라 가지고 이 A가 계속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타임 커덴스 파트 여기는 A와 A씩 계속 곱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이게 일단 그림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스테이트 벡터 S가 그 매 스텝마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스테이트 벡터가 컨텍스트 벡터 만들 때도 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S와 다시 또 H의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이 정보 H 아까 앞에 보시면은 정보 집합체 H와 이 전체 성체 상태 S를 통해서 집중도 E를 만들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계속 바뀌죠. 현재 상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E도 같이 바뀝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 이 H를 얼마나 참조할지를 또다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이 C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약간 이해 안 간 것 같은데 이해갔나? S가 계속 바뀐다는 게 맞아. 이 S가 계속 바뀌는데 이 S가 S1 하면서 계속 달라지게 되는데 이 달라진 S를 만들 때 이 H를 계속 참조하면서 만들고 이 참조할 때는 MLP가 있기 때문에 가중치 W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들어갈 때 이 W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이 E가 계속 매 스텝마다 다르게 됩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 엔코더가 아까 스테이트랑 스테이트의 어디에 엔코더는 이게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엔코더는 여기서 입력을 가공하는 부분이고 입력을 가공된 게 엔코더고 그 다음에 디코더는 이 컨텍스트 벡터 C랑 입력 S를 사용해서 다시 번역을 하는 게 디코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엔코더는 입력을 가공하는 게 엔코더, 디코더는 출력을 만드는 게 디코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질문 있을까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텐션이라는 게 입력 인풋에 대해서 어디를 집중하면서 볼 것인가를 집중한다는 의미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캡셔닝 쪽으로 넘어갑시다. 네, RNA 이미지 캡셔닝. 원래 RNN을
컴퓨터 비전에 적용한 예로 이미지 캡셔닝이 있어요. 뭐 이미지 캡셔닝은 CNN에 인풋으로 이미지를 주고 피처 추출하고 이미지 설명하는 워드들을 만드는 건데 보시면은 여기 할아버지가 모델을 쓰고 있는 그 이미지 주문은 스트로우헬 약간 밀짚 모자 딱 나오죠. 보시면은 이 CNN을 통해서 이 컨텍스트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 벡터를 플리커니티 리치나 피처 벡터를 생성하는데 이 벡터 자체가 이미지 문맥 C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벡터로 만들고 그거를 이미지 문맥 C를 만들고 그걸 RNN에 넣는 겁니다. 하지만은 성능이 RNN 사용하는 이 모델은 성능이 잘 되지 못해서 약 사장된 연구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텐션을 추가한 이미지 캡셔닝에서는 좀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일단 볼게요. 어텐션의 출현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입력 관점을 보면 RNN이 아니죠. 인풋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처리 관점에서는 RNN이 맞습니다. 그걸 살짝 기억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이미지가 있고 CNN을 통하면은 피처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피처 벡터, CNN에서 피처 벡터를 뽑아내 이를 RNN에서 인풋을 넣습니다. 여기서 A씨는 스파셜 포지를 사용하는데 공간 정보, 피처 맵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정보 H 파트를 그냥 이제 피처 맵을 그냥 통째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간단히 현재 스테이트 정보를 피처 맵으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C를 계산할 때 E와 A를 연산 만드는데 이 그림에서 생략됐지만은 원래는 E와 어텐션 웨이트 A를 계산해서 다음 스테이트 컨텍스트 벡터를 연산할 때 사용합니다. 아까 똑같이 S와 H가 있으면은 E와 A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E와 A를 만들었으면 똑같이 컨텍스트 벡터 C를 계속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속 S와 C를 통해서 번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를 다시 번역으로 할 때 이 어텐션이 큰 효과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캡셔닝에서 어텐션은 단어를 생성하는 각 T에서 그리드 피처 벡터들이 디코더의 각 스테이트 ST와 웨이트 썸에서 새롭게 컨텍스트 벡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 벡터를 거친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피처 벡터들이 가종합돼서 컨텍스트 벡터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풋 이미지를 H를 정보로 보고 H 정보와 이 S를 사용해서 계속 C를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효과를 보시면은 각 스테이트 A가 들어간 스테이트에서는 여기 버드가 들어간 스테이트에서 버드에 집중하고 있죠. 보시면 이제 워터에 집중한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새가 아니라 워터에 집중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각 스테이트 그리드에 어떤 벡터의 높은 가중치를 보이는지 시각한 것인데 이 어텐션 벡터 A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스테이트마다 집중도를 만들면서 이제 좀 더 번역 성능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것도 보시면은 도구의 스테이트에서는 도구 집중하고 있고 스탑 스테이트에서는 스탑에 집중하고 있고 피플은 피플, 트리는 이제 듀라프가 아니라 그 기린이 아니라 트리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각 단어들 생성할 때 인풋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 어텐션을 하는지 즉 어디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처 맵에서 이쪽 H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죠. 이 어텐션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 추정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인간도 그 뭔가 볼 때 어디 딱 사람을 보려고 하면 사람에 집중해서 딱 보고 그 외에는 좀 흐릿하게 보죠. 그래서 인간 추정과 어텐션이 유사하다는 걸 어떤 사람은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미지 캡셔닝 어텐션이었고요.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 특별히 없으면은 이제 어텐션 레이어를 봅시다. 이제 어텐션을 일반화하고 싶은 겁니다. 일반화. 어텐션 메커니즘은 여러 태스크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일반화를 시키고자 한 겁니다. 이는 레이어를 만드는 것이고 레이어를 만들면 일반화가 가능하겠죠. 이를 위해서 일부 개념을 재정의하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쿼리 벡터 Q. 쿼리 벡터 Q는 디코더의 현재 이전 시점, 스테이트 벡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Q죠. 현재가 그 현재 시점이 T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 S 제로가 되겠고, 그래서 T 마이너스 시점에 이 S를 Q로 보는 겁니다. 쿼리. 인풋 벡터 X는 그냥 이 H 세트, 정보 가공한 H 세트를 이제 그냥 X를 보는 겁니다. 그 시뮬러리티 펑션 F 어텐션
예, 이 Q와 X를 비교하기 위한 게 예, 시뮬레이티브 펑션 FAT이고요. Q와 X를 FAT 사용해서 계산해서 어텐션 매트릭스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컴퓨테이션 보면은 시뮬리티 2를 만들 때 Q와 X를 FTT 연산으로 unnormalize 비표준화된 유서들을 만들고 이 2는 아까 말했죠. S를 봐서 H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어시전 웨이트는 소프트 매스 시켰기 때문에 비표준에서 표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normalized probability distribution 예, 이제 소프트 매스는 확률 분포를 만들죠. 표준화된 확률 분포를 만드는 게 이제 소프트 매스가 시킨 A고요. 아웃 벡터는 Y고 A와 X를 웨이트 썸 시킨 게 Y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 질문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풋 벡터가 지금 정사각형 형태잖아요. 직사각형 형태 그러니까 3바이 4행렬, 3바이 5행렬 같이 크기가 달라도 연산이 되나요? 그거는 좀 약간 뒤에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뒤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서 그 Q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약간 개별로 좀 들어간다. Q가 약간 아마 네가 말한 일정한 형식이라면 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마 일단 개별로 들어간다는 걸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사각형으로 가정하고 시뮬러리티 펑션 정사각형이 아니라 아마 시퀀스라고 하면 아마 리스트가 좀 될 수도 있고 1D 형태로. 그래서 아마 형태는 예, 크게 상관이 없을 거다. 또 시뮬러리티 펑션은 못 쓰나요? Q랑 H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마 모델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주로 사용되는 게 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비교한 함수가 있다. 그래서 모델은 아니고 그냥 수식적 모델인 거죠. 아마 MLP일 수도 있어요. 네, MLP일 수도 있고 아까 맨 처음에 RNS MLP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어떤 식을 사용해서 A를 만든다. 그냥 그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또 나왔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막 해놨는데. 기존과 다르게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연산을 변경했고 내적 특징값을 나누는 건데 장점은 소프트 매스를 할 때 DQ 문장이 길어질수록 그레디언트 베니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이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네, 그렇고 내적후 특정값을 나누는 게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적후 특정값을 나눈다. 그 내적이라고 하는 게 두 각도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꼭 이건 아니어도 제가 옛날에 해서 코셀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내적을 쓰는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벡터가 두 벡터니까 두 벡터의 각도를 알기 위해 두 벡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내적이 주로 쓰이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정값을 나누는 이유는 그냥 노멀라이즈 하려고 나누는 걸까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제 나눗셈도 결국 곱하기니까 결국에는 이제 레이어를 만들 때는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쿼리 벡터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멀티플 쿼리 벡터를 좀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를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좀 한 번에 넣는 게 가능해졌는데 제가 많이 꼬였는데 여기서 그림을 좀 잘못했는데 이 S를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S를 통째로도 넣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S 하나 넣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넣는 Q를 정리하게 되는데 멀티플 쿼리 벡터를 허용한 겁니다. 약간 이게 하니까 되더라 느낌이 좀 강한데 싱글 쿼리 벡터 Q를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셋 오브 쿼리 벡터를 넣어서 모든 시뮬레이션 스코어 계산을 단일 행렬 연산을 바꿔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이 S, Q를 하나씩 넣으면은 계산하고 되겠죠? 근데 Q를 한 번에 넣으니까 이제 2는 QXT하고 다시 다시 소프트 매스 시켜서 2를 소프트 매스 시켜서 A가 만들고 또 Y는 AX에서 만들고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덜글 거리는 게 아니 여기 계산하고 저기가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딱딱딱 이루어지는 계산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S0, S1 이거를 묶어가지고 이 쿼리 H
하나씩 들어가는 S가 H 묶음으로 한 번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H는 이제 피처 그냥 Z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그림 한번 살짝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한 10초 정도. 그림을 한 10초 정도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또 뒤지고 복구할 겁니다. 오른쪽 그림을 가지고. 여기는 더하기인가요? 곱셈인가요? 어디지? 여기 숫자에는 없는데. 아, 거긴 잘 모르겠네. 곱하기 거야. H랑 A니까 곱하기 거야. 감사합니다. Z 피처맵에서 여기로 이어지는데 저는 뭐 변환식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지고 복사해서 넣는 건가요? 아, 그거 뒤에 나옵니다. 아직 안 네. 알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봅시다. 자, 보시면은 그림은 1채널. 네, 그림은 1채널인데 이제 그 만약에 2채널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또 나오겠죠. 배치 사이즈로. 일단 보기 편하게 1채널로만 생각합시다. 자, 보시면 피처 Z는 HWD 가로 세로 채널이죠. 가로 세로 채널이어가지고 가로 세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는 H고 쉐이프는 D. 1D죠. 1D. 자, 그리고 이거를 바꿉시다. 이제 가로 세로를 n으로 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n 곱하기 d니까 이제 d는 채널이니까 이제 또 이렇게 뒤에 있겠죠. n이기 때문에 1차원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뭐 이제 리스트 배치 사이즈 따라 가지고 이제 그뭐 2차원 3차원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차원 리스트 형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쿼리도 H 1D죠. 여기 M은 배치 사이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Q를 어떻게 나오더라? 이제 이걸 다시 Q를 나눴는데 잠시만 여기가 제가 안 했었는데 아마 죄송합니다. 여기는 제가 좀 설명 부족한데 Q를 다시 이렇게 펼쳤습니다. Q를 펼치고 아까 만든 이 X0, 1이 있죠. 이거를 내적시키면은 이렇게 3 곱하기 3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내적시키는 식은 여기 얼라이먼트, 이 Q와 X 그리고 D로 나누는 스케이다 프로덕트가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1 행렬이랑 1 곱하기 4 행렬을 곱하니까 3 곱하기 4 행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다시 여기 input x를 키 밸류로 또 쪼갤게요. 자, 이 왼쪽의 이미지를 다시 쪼갤 겁니다. 다시 왼쪽의 이미지를 다시 또 쪼갤 건데 이거를 쪼개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x 있죠. x에다가 가중 w 곱하고 또 x에다 가중 w 곱한 겁니다. 그래서 x 곱하기 wk는 키가 되는 거고 x 곱하기 wv는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있고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쿼리, 키, 밸류 모두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굳이 또 마우스 어디갔지? 네, 굳이 왜 k와 v를 나눴을까? 한 번 쓰면 안 되냐? 보시면은 이 k는 이 어텐션 매트리스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v는 이 y를 만들 때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도 계산과 결과 계산은 다른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k와 v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게 General Attention Layer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갈까요? 네. 질문 있는 사람? 네, 여기까지가 일단 General Attention Layer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X0와 Y0는 input X에 완전히 접수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이 쿼리, 이 S가 Q인데 이 S인 Q와 input X인 X는 서로 종수되어 있지 않죠. 초기값도 있고 그래서 이는 X와 그 쿼리를 따로 넣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CNN처럼 입력만 넣으면 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나옵니다. 사실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어텐션 레이어의 특별 케이스거든요. 근데 특별 케이스인데 이게 메인이에요. 인풋셋을 입력으로 받아서 값 인풋 벡터에게 규비하는데 요약하면 쿼리 키 밸류 모두 피처 벡터 입력 x 하나만 가지고 쿼리 키 밸류로 모두 만드는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입력으로 들어간 만큼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죠. CNN처럼 입력 출력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냐? 사실 별거 없어요. 네, 그냥 사실 별거 없고 이 Q 만들 때 WQ 그냥 Q를 만들 때 가중치 WQ를 하나 더 넣은 겁니다. 그래서 Q는 XWQ고 K도 XWK고 V도 XWY죠. 그래서 QKB 모두 학습 가능한 W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X 하나로 QKV 모두 만드는 겁니다. 인풋 W 하려면 QKV를 모두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QKV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Q는 입력 X의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X의 정보. Q는 X의 정보고, 키는 X에서 약간 중요한 부분. X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V는 결과 계산용인데, 결과 계산용 이거를 좀 어떻게 살짝 제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하면은 약간 결과에서 중요한 거 그냥 결과 연산을 쓴다고 합시다. 설명 좀 애매하네요. 결과 계산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V는 결과 계산용. 그래서 쿼리, 키, 밸류 이거 세 개는 다 따로따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인풋 벡터의 순서를 바꾸는 퍼뮤팅 적용 한번 해봅시다. 보시면은 여기 x0, x5, x2가 아니라 x1, x0, x2, x2, x1, x0 막 바꾸죠. 자, 퍼뮤테이션 인버런트는 입력 벡터의 순서와 상관없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x101을 넣든 210을 넣든 둘 다 012, 012, 012 이렇게 나오는 게 퍼뮤테이션 인베리먼트예요. 근데 보시면은 셀프 어텐션은 110이 넣으면 102가 나오고 210을 넣으면 210이 나오고 그렇죠? 이거는 퍼뮤테이션 이퀴버리언트 입력 벡터의 순서에 따라 출력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순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쭉쭉 나오는 겁니다. 문제점은 언어나 정형제 이미지 피처 같은 인풋을 인코드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은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지라면은 공간 정보가 없는 것이겠죠? 이건요. 나는 100만 원을 못 벌었지만 밥을 먹었다. 나는 100만 원을 벌었지만 밥을 못 먹었다. 이런 무엇의 순서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한 정보를 따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를 논문에서 포지션 인코딩을 제안했습니다. 보시면은 X0, 1, 2를 포지션 인코딩 하면은 P0, P1, P2가 나오는데 이게 위치 정보예요. 그래서 X와 위치 정보를 넣어서 Y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수식에 따라 그 길이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모델이 상대적인 포지션을 학습하기 쉬워진다고 하고 위식을 사용하면은 각 X의 위치 정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 포테이션은 위치 정보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레이어로 마스크드 셀프 레이어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설명할게요. 일부 정보를 가려가지고 모델이 과거 정보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보다 미리 있는 토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 보시면은 여기 앞에 있는 1이 Q11, 22, 33 보이죠? 이 뒤가 더 커지지가 않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2에 2, 1, 2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무한을 넣어주고 여기는 0을 넣어주면은 모델이 참조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거 정보만 사용해서 미래에 있는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용하게 하는 게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은 간단하게 하나의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겠다 그거예요. 이 가중치를 학습할 때 다르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예, 좀 더 미묘하게 다른 헤드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정보를 다양한 관점으로 보겠다. 여러분 막 그 챗 GPT 보시면 쓰다 보면은 가끔씩 다른 결과가 나오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이렇게 멀티 헤드 어텐션을 적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리 같은 그 이미지 생성에서도 여러 가지 출력이 나오는 게 이런 멀티헤드 방식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네, 제너럴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 비교해 볼게요. 물론 제너럴에서도 Q를 만들 때 X가 사용되긴 하거든요. 근데 셀프 어텐션은 입출력이 완벽한 입출력 관계가 되어 있어요. 뭐죠? 이 X와 Q가 좀 독립이 되어 있죠. 좀 완벽한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셀프 어텐션은 X가 넘으면 Y가 출력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레이어 형태죠.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이 레이어로서 큰 의미를 더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CNN과 셀프 어텐션 통한 한번 볼게요. 자, 인풋 이미지가 있고, 인풋 이미지는 CNN을 통해서 피처로 만들었습니다. 예, 피처가 이 X죠. 인풋 X죠. 그거를 쿼리 키 밸류 W를 하나씩 넣어서 만들고, CNN 쿼리 키 밸류를 주관하고, 이제 각각의 웨이트를 가지고 병렬적으로 원 바이 원 컨버션 시킵니다. 이제 Q와 K를 내적한 후에 소프트웨어에서 시켜서 어텐션, 웨이트를 산출하고, 이제 밸류와 내적해서 뉴 그리드 오브 피처 벡터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가공된 정보가 나오겠죠. 가공된 정보.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레시듀얼 컨디션이 적용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맨 처음에 CHW 이 원본 X가 있죠. 그 X를 가공해서 다시 CHW 또 만들면은 똑같이 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텐션이 이미지 분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눈에 뜨게 된 게 레시듀얼 컨디션이 좀 가능한 것도 있고, 일단 그 레시듀얼 컨디션이 레시듀얼 컨디션 적용이 왜 위대한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참조드려 갈게요. 이거는 예전 자료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걸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레시듀얼 컨디션 적용이 왜 위대한지 잠깐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편집사요. 자, 저는 계속 정보를 가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공. 그래서 쿠키 반죽 입력했다 해봅시다. 쿠키 반죽 입력했고 레이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적은 레이어는 덜 익었어요. 정보가 충분히 가공이 안 됐어요. 근데 레이어 4에서 가공이 잘 됐습니다. 충분한 레이어 잘 익었죠? 정보 충분히 가공됐어요. 근데 레이어가 너무 많으면은 타버려요. 정보가 변질돼 버립니다. 학습 데이트 오버피팅 돼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생각되죠. 그러면은 레이어가 딱 4개만 있으면 되지 않나? 딱 4개만 쓰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쿠키는 4개 필요하고 케이크는 7개 필요하고 티라미슈 2개 필요합니다. 데이터마다 분명한 만큼 충분히 가공된 레이어 수는 각색이에요. 이거를 일반적인 옵티마이저를 설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킬 컨디션은 어떻게 되느냐? 잠시만 이게 좀 잘못됐었는데 잠시만요. 그때 까먹었구나. 이 원본이 X고요. 무언가가 FX입니다. 이거 말해주세요. 자, 레시듀얼 컨디션은 FX 플러스 X죠. 그러면은 원본 X에다가 무언가 X를 더하면 잔차가 나오죠. 그 무언가 X 더한 게 이 FX가 잔차예요. 그래서 원본이 100이고 결과가 200이면은 100 플러스 100, 50이면은 100 플러스 마이너스 50을 더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본 더하기 무언가는 항상 성립이 되는 겁니다. 레슨에서는 이러한 X를 학습하는 목표고 잔차 학습, 레시듀얼 러닝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제 보실게요. 레이어 4에서 쿠키가 잘 익었어요. 즉 레이어 4에서 정보를 더 이상 가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원래 정보가 그대로 쭉쭉 오르치로 넘어갑니다. 즉 레이어 오르치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fx가 0이 오르치에서는 0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학습할 것이 없으니까 x는 0에 수렴한 거죠. 그러면은 레이어를 아무리 쌓아도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쭉쭉 넘기는 겁니다. 100개를 쓰든 200개를 쓰든 나는 7개만 쓸래. 7개만 딱 쓰고 쭉 넘어가고 200개만 쓰고 200개 다 쓰기도 하고
그래서 레시듀얼 컨스트럭 덕분에 레이어를 길게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어텐션도 레시듀얼 컨스트럭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어를 길게 쌓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레이어로서의 어텐션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시죠, 다들? 네. 네. 질문 또 있습니다. 저기 그 어텐션 웨이트를 만들 때 소프트맥스 대만해서 확률 분포를 만든다 하셨는데 네. 확률 분포 만들 때는 소프트맥스 말고도 뭐 가우시안 분포라던가 다양한 확률 분포가 있는데 그중 왜 소프트맥스 분포를 쓰는지 궁금하다. 아마 이게 가장 기초적인 모델 중 하나여가지고 옛날이어서 더 그쪽까지 연구가 안 닿지 않았을까. 최근에는 그럼 더 소프트맥스를 안 쓰고 다른 걸 쓰는 시도가 그건 제가 더 공부해봐야 됩니다. 예. 이제 아마 다음 V8 때부터는 아마 하나씩 더 나올 건데 그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가지 않을까. 근데 코드까지 같이 가니까 예, 다음 주부터 좀 더 디테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어텐션 레이어 질문 있을까요? 네, 그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일단 RNN, 워디CNN, 셀프 어텐션 이런 거 보면은 일단 RNN은 입력을 받는 대로 약간 가공하는 게 RNN이고 워디CNN은 그냥 그 스터디하면 알겠지만 CNN은 한 번에 다 압축을 해버리죠. 근데 인풋 X를 모두 다 서로 연결하는 사실 어느 정도 보면 MLP에 좀 가깝죠. 그래서 RNN의 장점은 인풋 시퀀스 전체 영향을 받아 서머라이즈 이미 전체에 대한 요약을 하는 데 좀 뛰어나요. RNN은. 근데 단점은 GPU 병렬화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워디CN은 독립적인 커널로 병렬화가 가능해요. 단점은 RNN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어가 좀 길어져야 돼요. 또 긴 시퀀스에서 좋은 효과를 못 내고요. 일단 셀프 어텐션은 각 인풋, 각 아웃풋 영향을 받고 긴 시퀀스 가능하고 또 횡령 연산이기 때문에 GPU에서 적합합니다. 셀프 어텐션의 단점은 연산량이 정말 엄청나요. 요즘 엔비디아 GPU 대란 벌어지고 있죠. 그 대란 벌어지는 이유가 솔직히 다 어텐션 때문입니다. 네. 연산량이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탄생하게 되는데 어텐션 언론인에 대해서 어텐션은 CNN처럼 레이어 단위로 쓰게 되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아까의 긴 작업들 있죠. 아까의 긴 작업들을 인풋을 가공하는 작업들을 이제 블록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보시면은 여기에 이 레이어 하나 볼게요. 레이어 하나 보시면은 인풋 X가 포지션 엔코딩과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들어가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MLP도 하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여러 과정들이 있죠. 셀프 어텐션을 포함한 레이어가 이 블록이 있고 이 블록을 N개 쌓은 게 트랜스포머 엔코더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텐션을 통해서 레이어 만들고 그 레이어를 착착착착 쌓아 올린 게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는 그냥 간단하게 어텐션 레이어를 쌓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디코더도 마찬가지고요. 디코더도 뭐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도 쓰고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MLP 풀리 커넥트를 써가지고 이런 블록들이 있는데 이 블록들을 착착착착 쌓아 올린 게 디코더도 똑같이 들어가 있죠. 레이어는 뭐 L2 정교 같은 그런 모르겠어요. 사실 그 자연어 쪽은 사실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어떤 거 쓰는지 모르겠네요. 비전 트랜스포머는 되죠. 레이어는 안 들어가. 비전 제가 알고 있는 리니어 노멀라이제이션 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말고 리니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비전 트랜스포머. 다음 주에 할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제 CNN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이제 CNN도 필요 없어. 그냥 이미지를 조각내서 넣어버리자. 그게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네, 다음 주에 배울 거고요. 네, 이제 서머리 하면은 발전 과정은 RNN, 어텐션,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 비전 트랜스포머 이렇게 갔습니다. 어텐션은 연산값을 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산값을 한번 어텐션의 지표로서 여기고 활용한 것이고 어디를 집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어텐션을 쓰는 겁니다. 트랜스포머는 어텐션을 일반시켜 레이어를 만들었죠. 이거를 쌓은 게 트랜스포머. 그리고 이걸 이미지를 CNN 통해서 AC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지를 쪼개서 바로 넣으면 비전 트랜스포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강 1주차 마무리고요.
아마 내용이 좀 쉽지 않을 텐데, 예. 근데 그래도 잘 따라오셨나요? 네, 그 마지막으로 질문 먹고 마칠게요. 그 비전 트랜스포머는 학습할 때 평균 걸리는 시간이 뭐 리스넷 같은 일반 CNN보다 몇 배 정도 더 많이 드나요? 그 10배? 10배? 레즈던스 비하면 거의 10배. 리스넷으로 하루만 학습되는 게 비전 트랜스포머 열흘 이렇게 걸리는 거. 맞죠? 배치 사이즈 똑같은 가정하에. 거의 10배, 10배라고.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 열흘을 투자하면? 10배만큼은 안 나고요. 솔직히 그 이미지넷에서 비교해 보면은 솔직히 한 5%, 4%막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 특징은 뭐 관계성을 학습하는 게 그 특징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에 거대기 좀 아깝고요. 예, 관계성을 학습하기 위한 길이 열렸다라고 좀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전 트랜스포머 분야가 이미지 쪽 말고 영상 처리하는 쪽 사용을 하나요? 네, 비전 트랜스포머는 영상 쪽에 엄청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게 있죠? 이런 것들에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네, 그쵸? 비전 트랜스포머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근데, 어텐션을 잘 주는 팀한테 좀 맞을 수 있는 거는, 느려요. 느려가지고 대부분 쓰는 거는 약간, 영상 넣었잖아요. 그 2D 영상을 넣어서 3D 영상을 만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아니면은 이미지 하나 넣어가지고 좀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그런 쪽에 그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최적화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속도도 많이 느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을 때 그러니까 로봇에 들어가면 경량화 쪽 연구는 잘 보지 못했네요. 11PR에서는. 구조 자체가 트랜스포머 텐션이 여러 개 쌓인 거라 네, 그렇죠. 텐션 자체가 또 엔코더랑 디코더가 들어가 있는 잠시만요. 아니요. 보시면 어텐션 레이에 보시면은 엔코더 디코더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 어텐션 레이어로 엔코더 디코더를 만들 수 있다. 네. 어텐션 레이어로 엔코더 디코더를 만들 수 있다지 이 어텐션 레이어 안에 엔코더 디코더가 들어가 있다는 아닙니다. 이 어텐션을 말하려고 하면은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꼭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어텐션 레이어는 그냥 CNN 컨볼루션 레이어 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복잡한 컨볼루션 레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